저는 후쿠시마 이렇게 피폭이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아, 그런 재앙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사건들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만 고통받던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동물이 남아 있었고, 그 동물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고군분투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전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아, 후쿠시마가 터졌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 세부적인 내막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거의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번 후학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정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이게 후쿠시마 이야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소나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아픈 모습을 많이 그릴 줄 알았어요.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책에서는 사람과 소들이 피폭되어서 힘들어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기술하지 않고 그 그 땅에 그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그거 없이 계측기 없이는 피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좀 끔찍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대신에 계속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멀쩡한데 소들은 사실 그리고 뭐 반감기도 인간에 비해서 되게 짧은 것 같고 덩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락사를 주장하는데 그 안락사를 이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좀 안락사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고기로서의 생명의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냥 뭐 살처분 너무나 쉽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서 일단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자식 같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게 고기로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이렇게 말하면 상품으로 키웠던 건데 이런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안락사는 다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설 때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이런 걸 만드는지 여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아,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네, 그 연주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음, 뭐 어쨌든 디테일을 안다는 거는, 어, 그냥 막연히, 아, 그래, 지진이 났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구나.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던 것들이, 실제 그 사건이 펼쳐진 풍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 거리감 자체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책을 읽으면서였고, 음, 네,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일본에 많다는 건 좀 깜짝 놀랐는데요. 찾아보고 뭐 이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51기가 있다는 게 사실, 아니, 내가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과 60년도 안 돼서 죽었는데 원자력 발전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지? 전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51기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하여튼 네. 그러면서 북구분 선생님의 그, 그 자연을 닮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에 대해서 처음에 강의를 해주셨던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 네,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자력 그 원자력 시대의 철학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식민지라든가 탈원전의 철학, 예,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일본 내에서는 이거에 고민을 많이 안 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때 뭐 아베가 거기 가가지고 그 날 생선을 막 이렇게 먹는 퍼포먼스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식품들을 막 소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정말 무감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먹고 하는 것들에. 그래서 이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태에 대해서, 저 국제적인 민폐인 이 사태에 대해서 왜 감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비슷한 약간 집단주의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가사키의 종이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게 분명히 원자력이 어떤 피해를 주는데 거기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걸 또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의 어떤 눈이 관점이 이곳에서도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이게 의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현상 자체로 안 보고 이걸 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 의미가 인간에게 이루어야 되고 결국은 소의 쓰임도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는 살려줘야 될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굉장히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 연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 사고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냥 원초적인 어떤 살처분의 문제, 원자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피폭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들어가서 산다가 아니고,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님은 어떻게? 아까 말씀은 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또 분발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메시지에 되게 그 감발을 되게 많이 받은 거고 어디서든지 살아야 된다. 살 수 없는 땅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저는 더 읽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 방식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건데 뭐 안 돼라든지 틀렸어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떤 문제를 볼 수 없을까 이러면 원자력 사고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떤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일어나면 정말 좋았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날 건가를 이렇게 이제 그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부 제가 이건 목동인 줄 알고 이렇게 소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목동인가? 쳤더니 목동이 확 검색. 나는 소치는 목동 그래서 목동이라는 도시가 있고 진짜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목동. 그런데 이 농부가 저는 이 농부가 너무 그 생명력 이게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할아버지. 그런데 피폭 자기도 당했고 근데 소액에서 어 그리고 혼자 막 데모하러 가고 이 전체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 잘 살아. 난 뭐라 그래도 잘 살아.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또 인상적인 거는 그 소가 사람이 이 자연의 한 종인데 소를 가축화시킬 때 인간도 소 키우는 자로만 만년을 산 거예요.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다가오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소 키우는 사람의 성정 같은 게 소의 의미도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찾았는데 소 키우는 그 한 줄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넓고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따뜻한 자로 자기를 가져가게 되면 자기가 손은 뭐랄까. 그리고 이 농부는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난 버리지 않는다. 챕터 제목이죠. 소 키우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아, 이게 지금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가 살처분 될 때 소를 키운 그 인간도 살처분 되는 거고, 그리고 소를 키운 그 인간의 공동체도 살처분 되는 거고, 어떤 상상은 뭔가를 살처분시키는 방식으로 더 넓게 넓게 가는데, 그 한가운데 죽어라라는 명령을 받는 이 농부가, 아니야, 나는 소와 같아서, 자기를 이제 소의 그 소처럼 이렇게 난 소와 같아서 어디서든 핏보기 뭐 이런 그 상상력을 제가 그 상상을 해보는 게 크게 이제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미리엘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르겠네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의미에 대한 강박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산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지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너무 애잔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또 찍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막 아베 욕을 하면서 하는 그 두 개의 클립이 있던데 거기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냐면 뒷부분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베 정국이 다 군국주의로 나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 얘기가 그리로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러니까 폭력성 자체와 후쿠시마가 연결돼 있다고 이제 해석을 그 분이 하신 거겠죠. 소를 죽일 그러니까 살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전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타인의 삶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죽일 수 있다고 거침없이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되어 간다. 그래서 그 이웃 뭐 한국 사람이 가서 찍은 거니까 그 이게 주의하라고 뭐 이런 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숙제는 안 했는데 이제 말이 많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라고 하는 왜 이렇게 과도한 의미를 찾아야 될까? 과연 소와 땅과 이들이 찾아야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유진 쌤 글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각자 다 출력하실까요? 아니면 띄울까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각자 좀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전쟁. 후쿠시마 피포쿠 후쿠시마의 땅은 인간에게서 버려졌다. 방사능의 오염된 땅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을 위해 계속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농가의 소들 혹은 고양이와 강아지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었다. 급하게 하게 된 피난길에 키우던 소들을 죽은 소 사육자들은 죽음의 땅에 남겨진 자신들의 소를 자식처럼 걱정하였다. 자신들이 없으면 과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여름 가을이면 땅에 자란 풀을 뜯어먹으며 어찌어찌 살아가더라도 겨울이 되면 그 소들을 어찌 살란 말인가? 거기다 정부는 남겨진 소들을 구할 생각은 않고 그대로 살처분해버리라는 매정한 지시를 내린다. 소 사육자들은 어떻게든 소를 살리기 위해 상의도 해보고 일주일에 두세 번 픽업 지역에 들어가 물과 사료를 주고 오기도 했다. 그 노력이 가슴 짠하게 다가왔다. 무고한 존재에게 살처분을 지시하는 정도의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소들을 살리기 위한 소 사육자들의 모습이 좀 의아하긴 했다. 소 사육자들이 소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육을 판매하고 젖을 짜서 우유를 팔기 위한 거다. 다큐멘터리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좁은 가축장에 갇혀서 사육되는 게 떠올랐다. 평생 인간의 손에 의해 사육되다가 슬픈 울음소리를 내면서 도축이 되는 장면은 덤이다. 무엇이든 서양의 공장식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소를 사육한다는 것도 결국엔 소를 축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서로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소를 아끼면서도 결국에 때가 되면 도축을 하고 고기로 판다는 게
나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살릴 거면 살리고 죽일 거면 죽일 것이지. 아끼는 존재에게 삶과 죽음을 함께 선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생명이 있는 것은 늦든 이르든 모두 죽게 돼 있다. 그럼 어떤 죽음이 그 생물에게 행복한 것인가를 볼거리 생각해보면 역시 소에게는 도축장에서 고기가 돼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도축장으로 가는 소를 불쌍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어미 소에게 태어난 송아지가 자라 애틋하게 제 몫을 하게 된다면 보통 유고라면 30개월의 목숨을 다하게 된다. 야, 너희가 소의 일생을 다할 수 있어 행복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주고 있다. 살펴보니 불행한 죽음이라고는 생각해봤어도 도축장에서 고기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그냥 곱게 죽으면 되는 거다. 물론 도축이 되는 건 그리 고운 죽음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그런데 소사육자는 진심으로 소에게 있어 행복한 죽음은 고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없기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째서 고기가 되는 게 소에게 있어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까? 이 행복한 죽음이 소사육자와 소와의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공생관계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도 한 가지 받은 느낌이 있다. 소사육자들은 계속 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였다. 그들은 오염되어 더 이상 고기가 될 수 없는 소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 의미가 왜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소들은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살아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걸까?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할 테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공생의 관계가 아니다. 자연 상태에 풀어진 소들이 알아서 잘 살든 아니면 목마른 소들이 늪지대에 대거로 빠져 죽어버리든 더 이상 인간이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헤어졌던 소와 재회하고 나서 딱 1년 나타나되는 행복한 소가 살아가는 의미의 단서를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를 살려둘 이유와 더불어 소 사육자가 행복한 소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미가 필요하다. 의미가 있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니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다. 서로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가 아니다. 그냥 서로를 있으나 마나한 비교용으로 취급하는 거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내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맞을 내 앞에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서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의무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카페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공부하다 딴짓을 해도 별 신경이 안 쓰는데 내 앞에 공부하는 친구가 앉는 순간 나는 딴짓하는 게 눈치 보이기 시작할 거다. 어쩐지 공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내 삶에 있어 상대방에게 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다. 그러나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함께할 수 없다. 내가 의무를 가졌던 위의 인용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소는 인간에게 고기를 주고 인간은 소에게 건강한 삶과 질을 관리해주며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에게 있어 도축장에서 고기가 되는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었다. 인간에게 고기를 남김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그로 인해 공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인간도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 죽음을 회포해줄 이가 아무도 없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라도 남기려고 한다. 어떤 작품을 남기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혹은 친구를 사귀며 서로를 기억해줄 의미 있는 관계를 남기고자 한다.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는 삶은 외로움과 죽음뿐이다. 이건 단순히 인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소사육자들이 계속 소들에게 살아갈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나 보다. 인간과 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버려진 논의 잡초를 뜯어먹으며 버려진 논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소를 보며 그 나름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방사능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만든 의미를 통해 그들은 공생의 관계를 맺게 된다. 네. 그래요. 의미가 참 슬펐어요. 답답하고. 네. 유진 선생님이 의미가 그 관계, 네. 공생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네.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신다면, 왜, 이 소하고 사람의 관계처럼 의미는 모든 생명들의 어떤 공생의 관계를 결정하는 어떤 키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아니, 이 경우만. 어, 저는 사실 그 의미 없이 그냥 막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뭘 만나도 그냥 의미 없이 만나서 그냥 재밌으면 됐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전에 유나랑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그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유나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던 그게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밥을 사 먹으러 간 거였어요. 근데 유나는 이 식사하는 자리의 명분을 꼭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저거를 찾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명분이라던가 어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 의미 자체가 없다면은 이제 그게 우리 사이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되는 어떤 함께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의미라는 게 저 좀 답답한 단어였었는데 근데 그 의미가 없다면은 진짜 어 그냥 같이 있다가도 뭔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상대랑 같이 왜 있어야 하지? 뭐 이런 생각?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의미란 동생이란 어렵네요. 약간 음, 동생 아직 동생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음.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막 부여하며 사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음,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막 의미를 언제 부여할까 순간 지금 선생님 말 들으면서 나는 언제 의미를 부여하지 하다가 막 하기 싫을 때 뭔가 좀 불편할 때 이게 꼭 해야 되는데 이 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나의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을 때 계속 제가 그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의미하고 당위성하고는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수정 선생님 심각하신데 여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소가 살아야 하는 의미, 소를 지켜야 하는 의미 이런 거 계속 얘기할 때 저도 조금 뭔가 간절하다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를 찾아 생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는 게 좀 뭐랄까, 음,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해 본 게 소는 어차피 먹혀야 되는 고기인데, 그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그게 소의 일이었지,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그래, 모든 생명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먹이가 되는 일을 하지, 어, 그렇게 살지. 그러면 인간도 결국은 누군가의 먹이로 돌아갈 텐데, 그게 이제 이 작가나 말하는 거 보면 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공생 얘기하면 요즘, 사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가축 키우는 집들은 그 가축이 다 주인을 닮아요. 잘 닮은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개를 키우면 그 개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면 주인이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예, 소도 제 눈이 유난히 크면 또 그 집 주인 눈이 또 크고 이래요. 그래서 참,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 아, 반려견이 잘생겼다 그러면, 아, 주인도 잘생겼을 거야. 근데 묘하게 그렇게 닮더라고요. 그런 걸 좀 봤을 때 약간 그 교감하는 그 정서가 비슷해지거나 우리 예전에 가축 키울 때는 먹던 걸 줬잖아요. 주인이 먹던 걸 음. 주면서 그 먹이가 같아지니까 좀 같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은 공생하면은 조금 닮아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닮는 게 공생인가? 재밌네요.
그 남편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 자꾸 닮아간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반려견하고도 같은 걸 먹으면 같이 닮을 수도 있겠구나. 재밌습니다. 네, 연주 선생님은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정쌤이 나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도 살아있음을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어쨌든 생명체가 사람이나 소나 뭐 다른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죽어가는 느낌을 같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아있다는 거 자체, 그리고 누군가 옆에 나랑 같이 살아있다는 거 자체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에너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음, 뭐 내가 키우던 소는 또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어쨌든 내 앞에서 왜 우리, 뭐라 그러냐, 지나가다가 뭐든 하나 죽어 있으면 못 보잖아요, 사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키우는 가축을 죽는 거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광경을 진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일부가 죽어가는 걸 느낄 것 같아서요. 네. 저희 그 친구 중에 그 푼돈을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돈을 허투루 쓰는 거예요. 뭐 그게 그때 뭐 음료수 길 가다가 편의점에서 벌컥벌컥 사 먹는 게 저는 그게 이제 그때는 되게 아까웠어요. 지금은 뭐 커피도 막 비싼 커피 확 먹고 이러지만 편의점 가다가 막 그것도 다 돈이다 싶어가지고 너는 왜 그런 돈을 안 아껴? 맨날 돈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 없어. 한번 막 100만 원 이런 거 있는 게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 평생 돈 못 모은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미 없다. 그다음에 뭐 딴짓하고 있으면 저 많이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왜 의미도 없는 공부 그렇게 하고 있어? 의미 없이. 뭐 교수 될 것도 아닌데. 주로 의미는 이런 용법을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나 뭐 되게 가치 많이 부여된 게 의미 있다라는 용법이 있는데 그거에 안 어울리고 뭐 좀 자잘한 거 이런 거는 의미 없어 해가지고 이제 욕먹는 그런 게 떠오르고요. 하나는 근데 부자는 100원, 200원 모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친구랑은 인연이 끊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입문세를 이렇게 막 할 때, 이게 제가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친구 둘이서 이제 저랑 셋이서 카페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 의미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냥 읽자 해서 적어도 읽자, 뭐 놀자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 딱 더 붙고 한 사람 딱 더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도 필요하고 이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의미라는 게 이제 관계를 아까 그 인정쌤은 의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관계가 보인다라고 글을 써주셨다고 이제 저는 읽었는데 제 개인적 경험은 반대였던 거예요. 최근에 저의 경험은.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 또 부여되고 조건에서 부여돼 가지고 뭐 탐구 생활도 만들고 뭐 이러는 전체 결과를 보면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미는 크기가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핵심은 그 의미가 여기도 제가 참 이게 240쪽 240쪽에 뒤에 가면 소가 주인이 돼가지고 240이 아니네요.
페이지가 이런 제가 메모를 잘못했나 봐요. 소는 대자연을 모델 삼아 스스로 살아가는 의미를 대지의 언어로 말한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소는 자기 의미를 흙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게 제가 읽은 부분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280쪽이네요. 280쪽에 소는 대자연을 무대 삼아 스스로 살아가는 의미를 대지의 언어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계속 의미를 왜 그 농부가 찾는 거를 되게 집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소가 찾아냈다는 것도 이 책이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고 그건 뭐냐면은 이 두 마리 형제소지 않습니까? 형제소, 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야생으로 그 경계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야생과 가축의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론이라는 그 부분만 보면 인간의 의미로 치우쳐서 그런 게 이제 되게 크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소나 각자가 찾아낸다고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 이거보다 의미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글쓰기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서론에 반드시 그 명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분이 이 글을 왜 써야 되냐면 의미가 부여돼야 되면 그래야 이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자체를 실제화하지 않는다면 가치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야. 우리 너도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선생님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네요. 저는 내가 네. 어떨 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거 그때 미리쌤 한 말에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굉장히 사과할 때 사과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뭔가 자세를 똑바로 한 채로 뭔가 글을 썼더니 뭔가 글이 잘 써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세가 똑바른 거에 뭔가 의미가 있다 하면서 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하면은 이제 글이 잘 써져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기 전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하면은 그 행동이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툴적이네요. 이 의미는. 약간 약간 뭔가 주문 같은. 네, 약간 뭔가 미시를 만들어내는 어떤 의미를 좋네.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의미라는 게 이제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이제 이 행동이라던가 그냥 우연히 만난 이 어떤 관계인 건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명분이 되어주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나와 어떤 행동이라던가 어떤 뭐 사물이라던가 그게 계속 만날 수 있는 그게 계속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데 이유가 필요하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부감 많이 드는 거죠. 우리처럼 의미에 지쳐가지고 우리는 의미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글을 잘 써야 돼, 의미에 지쳐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이게 이제 그 방향이죠, 방향. 아니 위도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를 해야 돼. 의미 부여돼 있고 대장도 의미가 부여돼 있고 거기로 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런 방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삶의 의미를 묻는다 이게 무거운 질문이죠. 무거운 질문. 유진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도축되는, 먹이가 되는, 고기가 되는 죽음은 행복이고, 그 부분, 네. 네. 그 살처분 되는 거는, 이거 행복이 아니고 불행?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비슷하게 이 다 인간의 관점에서 소야 너 이렇게 죽는 건 행복이란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죽는 거는 좀 불행이지만
근데 어쨌든 소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죽음일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것 같고 수정쌤하고 또 연주 선생님이 죽음을 다뤘으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의 글을 동시에 같이 이어서 읽어보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쌤이 먼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수정 선생님 먼저. 신나미 교수의 소와 흙은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이 파괴되어 방사능에 노출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다. 방사능 오염으로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살아가는 소의 생명과 행복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소에게는 도축장에서 고기가 돼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태어난 송아지가 어엿하게 자라 30개월의 시간을 수명으로 해 배불리 먹은 기쁨을 인간에게 자기 살로서 건네며 목숨을 다하는 것이 소의 일이고 행복이라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위해 매일 다른 생명을 먹으면서 인간의 먹거리로 죽어가는 행복한 죽음을 떠올려 보지 못했다. 고기가 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의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소의 행복한 죽음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어 죽는 동물을 스스로의 소명을 다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렇다.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에 빚진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생명을 위한 먹거리로 죽는 것과 아무 의미 없이 안락사당하는 것은 다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는 생명과 상관없는 죽임은 다르다. 소의 생명이 고기가 되는 행복한 죽음은 소의 일이다. 어쩌면 모든 생명은 같은 일을 떠맡고 있는지 모른다. 다른 생명을 먹지 않고 사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을 행복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일 또한 생명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후쿠시마에서 피폭된 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생명은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저자가 소는 돼지 그 자체라고 말할 때 생명은 돼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소가 돼지에서 자란 풀을 반추하며 되씹어 자신을 살찌우듯이 생명은 끊임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돼지를 반추하며 네,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나요? 선생님, 돼지를 수정님. 반추하며 다른 생명을 살찌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신나미 교수의 소와 흙을 읽으면서 인간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할 때의 죽음과 죽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주 선생님 글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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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들이 눈에 밟혀서 글을 안 올릴 수가, 안 쓸 수가 없었어요. 행복한 죽음과 삶의 의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2개가 파괴되어 실제로는 3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4개 중에서 3개? 원자로인가? 방사선이 노출된다. 신남의 교수계의 소와 흙은 방사선으로 오염되어 버려진 땅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소, 그리고 그 소와 땅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 지진 이후 기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된 후타바군 남이에정 오마루의 한 목장에서 태어난 야스히토마의 1호와 2호의 쌍둥이 소형제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그 소들을 키우는 목장의 주인인 와타나메 후미카츠의 탄생 이야기가 뒤따른다. 소와 인간의 탄생 이야기를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야스히토마이는 가축이기 전에 와타나베와 같은 소중한 생명이 된다. 저자는 이 책은 오염된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은 방사선 누적량에 따라 기환 곤란 지역, 거주 제한 구역, 그리고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계 구역 내의 사람들은 피난을 했지만 그 지역에 생존해 있는 가축들은 하루아침에 먹이를 주고 돌봐주던 주인들을 잃고 아사 또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안락사의 운명에 처한다. 정부는 가족과 다름없는 가축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남겨진 소들이 남의 재산에
함부로 침범하는 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을 압박하며 안락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낸다. 그렇게 안락사를 당한 소들이 831마리, 안락사와 기타 사망으로 매몰된 소가 1885마리, 3,500마리 중 절반이 넘게 살아있는 소들을 위해 와타나베 엠목장의 요시지와 그리고 나미의 농장의 무라타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먹이를 주러 다닌다. 나는 소에게 있어 행복한 죽음을 말한 무라타의 이야기가 인상이 남는다. 유구로서 어여시 자라 주축장으로 가는 소를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다는 무라타는 유구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안락사나 아사로 죽는 것은 소의 일생을 다하지 못했기에 불행한 죽음이라 한다. 나는 인간들의 식탁에 올려지기 위해 태어난 소의 삶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자라나 다른 생명을 먹이는, 살리는 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처한 운명이기에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음이 이해가 되었다. 소 사육사로서 못 본 척 할 수 없어 먹이를 나르고 돌봐온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긴급 피난할 때 소를 두고 도망간 농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었다. 본의 아니게 안락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틀림없다. 죽이자, 죽이지 말자. 우리 모두가 말다툼을 하고 점점 힘이 빠져 이미 이렇게 돼버렸나 하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원전 사고란 그런 것이다. 1945년 원자 폭탄의 피폭 피해자였던 일본은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한 2011년도에 5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까맣게 잊고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은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원전 사고는 경계구역 내 소를 돌보는 행동이 소의 안락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여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의미 없는 싸움에 지치고 외로워진 사람들은 정작 싸워야 할 국가와 도쿄전력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선심 쓰는 듯한 그들의 보상에 마지못해 동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경계구역 내 소들에게 먹이 주기를 위해 신청한 통행증은 거절되고 가축의 위생관리를 위한 통행증은 허용하는 국가에게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계구역의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곡식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소를 살려두는 게 아니라 오염된 땅에 소가 살고 있으니 우리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였을 것 같다. 음. 음, 수정 선생님, 그래서 살리는 생명과 상관없는 죽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죽는 게 불행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면은 행복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안락사는,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행이면서 이제 하면 안 돼, 의미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살리는 죽음과 해치는 죽음으로 구분이 되는 게 놀랍다. 네, 그건 것 같아요. 여기 원자력에서 죽음은, 결국은. 네.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윤주 선생님도, 연주 선생님도 보면,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의 글이 좀 저는 비슷해서 같이 놓고, 아까 유진 선생님이 말했던, 야, 이런 죽음과 이런 죽음이 어떻게 다 행복이냐라고 했던 거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수정 선생님 그 하실 말씀. 선생님 글에 덧붙여서. 저는 이게 이걸 읽으면서 좀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것도 생각이 났고 자기 몸을 고양이의 먹이로 나중에 살쾡이의 먹이로 주는 마당을 나온 암탉도 생각이 들었고 약간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무조건적인 그 매몰. 예전에 애들 책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그 구제역이나 무슨 전염병으로 살처분돼서 파묻히는 그 동물들을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 이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 고기가 그 들판에 띄워놓는 생명을 고기라고 바로 보지는 않지 않나요? 네, 네. 근데 그걸 살처분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 고기로 생산되지 못하는 상품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참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먹는 거랑 먹어서 치우는 거랑 이렇게 땅에 묻어서 살처분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결혼 전까지 거의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렸을 때 한 5살 이쯤에는 정말 고기를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엄마가 떡국을 끓여도 저는 굴 넣어서 끓여주고 따로 이랬는데 왜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지 하죠? 이랬더니 엄마가 어렸을 땐 정말 고기를 좋아했는데 집에서 그 돼지 잡는 걸 봤대요, 제가. 예, 그때 이후로 고기를 안 먹더래요. 예, 약간 그 지금 아니 그래 그 뒤로 또 여러 번 봤거든요. 뭐 닭을 잡거나 집에서 예전에 잔치하면 뭐 동네에서 돼지를 잡고 하지만 볼 수는 있어도 저는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할 즈음에는 이제 소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먹는 거랑 이렇게 몰살시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홀로코스트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그 안락사를 관련이 있고 이 원자력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이거 자체가 그 45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전쟁 무기 가지고 먼저 폭탄 만들다가 원자력 발전소 된 거니까. 근데 그 시기 자체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절멸 기술이라고 하는 그 무기와 기술의 절멸성이 들어간 거. 절멸이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없애.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는 쓰고 버려. 이러한 게 들어간 그 기술에 그런 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떠오르시는 것처럼 아까 그것도 재미있네요. 어, 이게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개체를 바라볼 때, 소는 고기가 아니죠. 근데 그, 그 무문자 사회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들이 많이 가는 데에서는 존재가 다른 구간을 불연속적으로 주파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나비 모델인데요.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다른 애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구간마다 완전히 다른 성질을 부여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손대 그 다음 스테이지에 제가 원래 내 친구인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 가면 먹을 걸로 가는 것 자체가 개체가 소라고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네 발 달린 눈엣분해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생명이고 생명이 아니고 이런 경계는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갈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의뢰를 부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단계를 확실하게 넣어서 얘 완전 다른 애다 이렇게 가는 거 요것만 딱 생각하면 고기 마트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 아무런 이상한 게 없는 그 원래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한 거예요. 먹을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걸 먹게 되잖아요. 그 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은 안 먹는데. 다 시정쌤의 이론이 맞고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생물은 나랑 동렬인데 먹나면 동렬이 아닌 걸로 넘길 때
의뢰를 다 거는데 지금은 비닐 씌우고 바코드 붙이는 걸로 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존재니까 먹을 수 있죠. 근데 일단 그게 전부 다 소는 생명이다. 요 전체 개체적으로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면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지금 해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살처분한 거랑 그러니까 먹어 없애는 거랑 그냥 죽이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건데 이 되게 아주 정교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내가 먹는 거 이거랑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전체를 그냥 갖다가 그냥 그래서 단계가 생명, 상품, 아무것도 아닌 거 요 단계가 있잖아요. 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손대 상품으로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없애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로서 죽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서 죽는 것도 아닌 거? 상품은 살려두겠죠. 팔아야 되니까. 근데 살처분한다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자연에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쥐도 그 산물인데, 자연의 산물인데, 저는 되게 그 되게 신학적 질문인데요. 뭘 살처분하고 이런 게 의미 없어. 뭐, 없어져 버려. 뭐, 이런 게 되게 자기가 신처럼 하는 행동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네. 탈처분을 여기가 오염되는 소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사람의 어떤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다. 네. 이거가 저는 정말 황당하니까, 황당한. 기가 막힌 네, 발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살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구제력이 발생했다거나, 물론 그때도 그렇게 살처분하는 그 의뢰 없이 네, 선생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면 너무나 힘든 이런 장면이 떠오르, 뭐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고 살아있는 애들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살처분 했을 때 하고는 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어떤 구간이 있다면, 여기는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사유지를 파괴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죽인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건드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유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은 팔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땅 자체가 없는 땅이 이게 하나 이상한 거고. 두 번째, 그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는 다른 종이랑 교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대로 둬도 없어진다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소는 멧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들은 그러니까 피폭 전에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같은 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 그래도 줄어드는데 왜 지금 다 죽여야 되냐? 그것도 어차피 죽을 애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다 죽여 이런 거에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영상 같은데 요 분이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안 보여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 다. 여기라는 거는 없는 지구상에 없는 동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그 근대 고도 기술이 가진 그 성질이라고 보는 거죠. 은폐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고가 은폐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책 뒤에 나 이야기하고 싶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잘 생각해보면 전체 서사적 맥락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면 끝에 메시지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난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인터뷰 영상 찾아보면 나 한국에 가고 싶어. 나 이 할 얘기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진짜 기억의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망각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음. 그 그 이거 네네. 전쟁 후에 그 전쟁 범죄를 다 삭제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이미지도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홀로코스트뿐만이 아니고 그 위안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향에서 제일 멀리 보낸다고 징용병도 고향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 전선 배치 자체가 돌아오는데 한없이 멀리 멀어야 돼요. 못 돌아와야 돼요.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면 그게 고향 사람도 원하지 않죠. 그 프리모 레비가 쓴 귀환기 같은 거 보면 마을 사람들이 질겁해요. 지옥에서 돌아온 자식이 이 마을에 지옥에서 누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게 그 미리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이 이 책인데요. 네, 제가 뭐 중간에 사토 요시유키라는 분이 쓴 탈원전의 철학에 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걸 은폐하려고 하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후쿠시마를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거기 오래 못 삽니다.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이분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소도 죽을 거고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 이런 거와 왜 이거를 계속 없애려고 하지? 내버려 둬도 사라질 세상 어떤 부분이 근데 거기에 그 기억이 남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한데 그게 왜 두렵냐면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수정쌤에게 그 억압된 거죠. 수정쌤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선생님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기억이 억압돼 있잖아요. 동물이 그 도축되는 거를 봤다. 근데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꺼린다는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다 해서 국가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응답하기 어렵죠. 그런 문제. 이야기하기 그 그런 거 재밌죠. 네. 네, 연주생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그 소 안락사 시키는 거에서 뭐 이렇게 시킨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안 시킨 사람들한테 보상 문제가 막 발생해서 야, 안 시키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왜 시켰지?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그게 이상한 주민들끼리 거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이 네네네. 부분이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권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피해자들끼리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게 네네. 그 여기서도 있지만 우리 5.18 광주에서도 보상금 문제로 광주 그 유족들을 내부 분열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광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보상금 문제 때문에. 제주 4.3은 똑같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다 똑같게 이렇게 가지? 이, 그게 보상금을 누가 줄까요? 문제가 지금 해로가 음, 지금 다 국가와만 대화하게 되어 있고 국가가 만든 죄고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아베가 잘못했고 이 프레임을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도 이거를 다시 반문하고 건드려야 되는데 보상금 이런 거는 문제를 다시 다 국가로 돌리는 엄청난 장치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기 재산 다 후원받고 그다음에 뭐 그 협조받고 이분들이야말로 그 보상 없이 하는 거잖아요. 살처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지원을 받고 친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 그 보상금. 근데 구태의연하지만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국가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폭력이라는 말로는 다 보상금 문제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를 끝내야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싸우고 피해자들끼리 네. 그것도 재밌네요. 그 돈은 뒤에다 따라오는 건데 이런 것도 그리고 저는 아까 이것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저 이거 생각했어요.
그 수정쌤 제목이 살리는 죽음과 해치는 죽임, 이런 것도, 음, 죽임? 음. 음, 죽음? 네네. 그런데 그 말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도 좋고, 살리는 먹음과 해치는 먹음. 아니, 소는 먹으면 돼지를 회복시키는데, 인간은 먹으면 후쿠시마 만들어. 정말 이 종이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랑 그 회복에 이 종은 하는 게 없잖아요. 소를 돌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이 책이 뒤로 갈수록 돼지가 주인이다, 소가 주인이다. 이 미래는 이 소에게 달렸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농부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 회복의 선두주자를 뒷받침하고 돌보는 소의 수단이 되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이 농부가 그런 것도 저는 재밌었고 사람이 먹는 거는 이렇구나 뭐 씁쓸하기도 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그 수영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걸 왜 후쿠시마에서 이 그 고통이라든지 아픔 얘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나누고도 싶더라고요. 이게 되게 고통의 서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피해받았다, 뭐, 이런 거. 그 영상, 그런 생각 드네. 영상 보면은 그 분이 혼자 독혀져, 여기도 되게 데모 혼자 하잖아요. 거의 뭐 몇 사람이 가서 매달 하고 아무도 안 들어. 그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저 의미 없는데, 그렇다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 진짜로 의미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밀양 이야기도 좀 떠올랐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그 우리 연대라고 하는 게 이 약간 좀 우리 국민성하고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나몰라라 하고 무감각하게 느끼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 예전에 웜이라고 일본에도 위안부 동아시아 여성 뭐 평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념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 제일 많았고 조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대만, 필리핀도 있었지만 일본 여성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여성들 중에서 자기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을 걸어두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 계셨는데 근데 왜 안 하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름을 거는 순간 여전히 국가의 그 망신? 사회적인 망신을 미가시킨다. 위신을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이제 극우파들이 있으니까 극우들이 그 사람과 그 주변 가족들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고 하는 그런 혐오 문화가 대단히 그 일본에 아직 지금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위라든가 국가 정부에 반대하는 것들을 나서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의 1인 시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동조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은폐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밀양에서는 할머니들 막 옷 벗고 막 투쟁하고 할 때 되게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우리의 국제적인 연대나 뭐 그런 연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영상을 보면서 혼자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왜 이게 고통을 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기술이 피해자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피해자의 서사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신남이 교수케가 피해자 뭐 입장에 있지도 않고, 전체 이 희망 농장의 그 소 키우는 자다라고 음, 하는 분이 자기를 피해자로 설정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국가와 대화하는 그 대등한 주체로
내가 의미를 찾고 있다. 이게 저는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국가와의 관계로 자기를 한정시킨다. 이렇게 그게 참 전략상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소를 두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되게 대등한 입장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수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고통의 서사에 대해서 금방 떠올리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 피해자의 이미지. 그게 아니라는 게 엄청난 또 연대 가능성이랄까? 우리가 고통 있지 않습니까? 고통. 고통은 되게 그 웃음은 전염력이 강한데 고통은 블럭이 되잖아요. 그 진입이 되게 어려워요. 연주쌤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미리의 쌤이 팔이 아파도 나는 안 아프면 거기가 이제 넘어가기는 어려운데 같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되게 이걸 읽는 너도 그 잘 살고 나도 잘 살아 이런 이런 게 진짜로 한 방울의 피해자 의식도 없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연주생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취재로 하신 분이 쓴 거이기도 하지만 인터뷰를 받으신 분들도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전 1인 시위 하는 거는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 목소리를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해 주진 않지만, 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고통을 얘기하면, 어쨌든, 이게 너무 국가 차원에서 다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일본인 위안부 한 분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내가 고통을 얘기하고 잊혀져야 될 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순간 국가에 대한 적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몰릴까 봐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고 처음에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남한테 폐를 끼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알게 모르게 자극하는 게 아닐까?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국가 국익에 반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제가 이제 내년 4월에 읽기를 기획하고 있는 도나 헤러웨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밀고 있는 개념 중에 먼 것에 가까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내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가까움을 느끼는 것의 중요함 그게 되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역사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한 건데 그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인트로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연대한다. 그 바꿔 말해서 이 신남이 교수회 선생님도 그렇고 희망 농장의 그 농부가 나에게 뭘 하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요. 나에게 후쿠시마에 와서 소를 키우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럼 나는 이 일과 함께 뭘 할 수 있나? 저는 세미나를 잘하는 걸로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근데 이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 후쿠시마를 돕진 않았으니까 거기 뭐 기부를 하지도 않고 나 여전히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전기 빵빵 쓰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럴 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는 이 태도가 되게 좀 이 분이 되게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리기도 하고 나도 할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의외로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 연주쌤 글이 뽑으면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못했는데 소와 인간의 탄생 이야기가 병렬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태어난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막 부여해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 끝나가는 묵시록에 대해서 버티고 있는 이미지로 책을 읽었는데
아니고 태어난다고 이런 것도 많이 담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그쵸. 저는 어쨌든 그게 또 소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소가 먼저 나오고 소를 키우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자본론 했을 때 몸을 파는 여자와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병렬이 돼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는 그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소와 사람. 이걸 동일하게 가져갔구나. 아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읽었을 때. 아, 그리고 난산이고 막 그러네요. 저는 그 소가 그 우리가 그 고기로 먹힐 때는 30개월 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후쿠시마에서는 오, 오래 더 살았어. 사니까 네. 소한테는 생명이 더 늘어나는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이야말로 소에게는 더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땅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그 되더라고요. 앞부분이 진짜 대단하죠. 네. 첫 문장이 육으로서는 몇 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게 그 평소라면 육으로서 역할을 다해 벌써 비육 농가로 옮겨졌을 텐데 음. 이제 4년째 봄을 고향에서 맞이한다. 이게 근데 소름 돋는 거죠. 소름 돋는 거.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오염되고 모욕받고 그리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목소리 옆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간다고. 나는 이유를 찾았어. 여러 가지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극화되어 있는데 이 책이 뒤에 막 소를 잃어버리고 아니 이런 얘기를 또 막 짠 듯이 소를 잃어버리시네 이러면서 이게 언제 나오냐 이랬더니 뭐 거기서 막 휴대폰인가 뭐 찾고 아 진짜 사실이 사실인데 되게 잘 썼죠. 뭐랄까 뭐랄까 향수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옛날이 좋았어. 후쿠시마 이전에 우리 되게 좋았어.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반성해. 뭐 동경 사람들이 싫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봐. 이것도 아니고 그런 힘. 이게 소의 본성과 같다. 그, 뭐, 제가 어제 시간을 너무 착각해가지고, 11시가 12시인지 시계를 보고, 그런 게, 네. 빨리 그렇게 오셨다고요? 빨리 올리고 나니까, 네.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더라고, 1시간 반이나. 네.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생명이 이렇게 좀 이어져, 소화흙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대단히 저는 조금 왜 소화흙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썼는데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세계적인 이슈였고 지금까지도 후쿠시마의 방사능 처리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원자력 방사능 오염은 대를 이어 전해지며 결국 모두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다. 보이지 않아 더 두려운 방사능에 대해 미래에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기는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여고생이 한 말은 인상적이다. 오염을 피해 사람들은 떠났지만 땅은, 나무는, 집은, 그리고 버려진 가축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후쿠시마 주변에는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축산 농가가 많았다. 원전 사고 이후 사람들이 떠나간 곳에 소들이 남았다. 오염된 땅에서는 숨만 쉬어도 죽을 것 같고 뭐든 먹기만 해도 오염될 것 같은데 소들이 살아남았다. 대단한 소들, 아니 생명력에 놀라운 힘을 느꼈다. 반면 피폭된 소도 수고를 들이고 사료값을 들여 상품 가치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사육하는 것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소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은 어이없지만 이마저도 최선이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냥 생명이니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을까? 그런 점에서 작가가 소와 흙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장면에서 소가 사람으로 읽혔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 생명을 품는 돌덩이, 흙덩이도 모두 이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연의 수단 속에 있다는 점에서 소는 흙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런 생명에게 인간은 절대자처럼 살리고 죽이는 방법을 결정해버렸다. 생명의 존엄을 안락사라는 알량한 양심으로 포장해버렸다. 원자력 기술이 안겨준 한계없음이 마치 인간 스스로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다는 오만함이 되었다.
누가 누구를 살리고 죽일 수 있지라는 근본을 따져 묻고 싶다. 네, 너무 급하게 제 생각을 거치게. 네,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불편했던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선민 선생님께서, 아, 이 책에는 절망도, 분노도 없고, 그 현상만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땐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상이 뭔지 직시해야 되고 여기서도 살 수 있는 뭐 의미와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또 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수능이 아닌 거예요. 수능은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안 들립니다. 소의 의미, 그러니까 소의 정체성? 아니, 그 인디언 부족의 통가 을에 보면 그 아버지가 네 운명을 알아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 읽었을 때 그게 베어 하트가 쓴 책인데요. 이게 뭔 소리야, 내 운명을 숲에 가서 별이 알려줘? 알려줘. 막 이런 건데 자기 운명을 알고 그거를 잘 살면 행복하다. 요걸 깊이 음미하면 그 의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요. 나 여기 왜 태어났지? 이 별에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끝내면 그때가 죽을 때겠죠. 우리 이렇게 방황하는 건 할 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할 일 막 찾고 운명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알고 그 미션을 완수하면 아 이게 어떤가요? 하면 아까 이제 수정쌤이 그리는 것도 떠오르고 이게 그 이분이 이제 나는 농부야 이걸 자각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이 좋더라고요. 그 버리지 않는다. 소 키우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수정쌤 글이 참 좋았는데 내 소를 키우는 게 사람 먹을 걸 만드는 사람인데 계속 살게 하는 사람이고 그 내가 본령이 뭐냐면 나 뭔가 살리는 거야. 나는 내 존재 이유는 살려야 돼. 그리고 살리는 게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 다음에 미린생 그 말씀도 너무 좋네요. 생명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면은 의수를 단다. 아니면 뭐 부서졌다 이런 걸 생명이라고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폭이 되면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 농부가 사람 키우고 나고 죽는 거 보면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어, 그 깨달음의 서사가 갑자기 느껴지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책을 보는 저나 뭐 정의를 읊어대겠지만 실제로 농부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죽을 때 죽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거 같은 생각이. 근데 마지막에 흙이더라고, 흙, 돼지, 흙. 소, 소와 흙. 우리 지금 소 얘기를 많이 하고 흙 얘기가 지금 하는데, 흙이, 네. 네, 크게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할까요? 만나서, 벌써.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